예, 글로벌 증시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을 이끄는 3대 수장 간의 회담이 방금 전 끝났는데요. 이번 만남에서 이른바 5대 함정에 빠진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을 이끌어낼 해법을 찾았는지 전 세계인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긴급으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늘 미 증시에서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테슬라 실적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그 시간 내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과거에 보면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 날 많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서학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관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 신투파께서도 전해주셨습니다는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앞으로 그 신스톡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제약주가 문제가 될 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 공정이라든가 국민의 화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돈을 벌더라도 제대로 벌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약의 환자에 빠지거나 담배 골초가 되거나 이런 식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여부를 이슈로 됐는데 오늘 그런 문제가 주가가 안 좋은 쪽으로 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은 그 출구 전략,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 같은 위험이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1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그 실적에 엎어가는 이렇게 해서 엎어가는 그래서 실적이 뒷전에 물러가는 이런 장세가 지금 그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주도권을 이렇게 다시 진다 하는 얘기 그런 얘기 때문에 세계 지정학적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우리가 페드가 얘기하는 소위 geopolitical risk 이건 이제 페드가 산정하는 겁니다. 이 지정학적 지수가 재상승해서 오늘 그 전반적으로 증시를 억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출구 전략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그 지속되는 상태고 오늘도 파월 의장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죠. 이렇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파월과 라가르도와 게르기에바 이 발언에서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테슬라 어제 장외의 그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엎어가는 장세다 이렇게 됐습니다. 테슬라 한번 주가를 보겠습니다. 관심이 되기 때문에 어제 그 장내 시장에서 한 5% 가깝게 빠졌죠. 장외 시장에서 한 2% 정도 2, 3% 올라갔고 오늘 이렇게 테슬라의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반영되는데도 불구하고 2%대 상승에 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쫙 $1,000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가 이렇게 트위터의 주가는 사실은 그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죄송합니다. 넷플릭스 주가가 사실 지난 그 이틀 동안 한 60% 정도 빠졌을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트래피킹 매력이 굉장히 증가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넷플릭스 주가가 회복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트래피킹 자리에서 저가 매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는 여전히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 오늘 장중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특이한 호재는 호재, 악재는 악재. 호재는 올라갈 거예요. 악재는 악재 필요한데요. 지금 상태에서 월가에서는 다음 주에 발표될 이렇게 그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이게 가시권이 오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1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목을 받은 이벤트가 바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부터 국제 금융시장을 이끄는 3대 수장이 만났습니다. 뭐 IMF, 페드, ECB 정말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인플레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또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3대 수장, 그래서 우리는 3대 중앙은행 총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은 IMF 총재가 중앙은행이냐, 국제중앙은행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 간의 회담이 이렇게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그 내용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 사람의 내용이 가장 한라인으로 지금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정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중간에 IMF가 이번에 주관이기 때문에 IMF의 게르기에바, 그 다음에 파월 의장, 그리고 라가르도 ECB 총재 간에 오늘 회동을 했는데요. 대체로 인플레 관련된 문제를 좀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는. 그래서 국제 금융시장의 현안을 놓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세계 경제라든가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는 fivefold trap이다 해서 5가지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법을 최고 책임자들이 이렇게 도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세계에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 정PD 내일 행사에 가서 4대 경제수장간에 모입니다. 그런 거를 한번 보면 지금 세계무역기구 오콘조이 웨알라 이분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 아프리카의 여성분인데 아주 뚱뚱하신 분이죠. 이렇게 근데 이분이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WTO 사무총장 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퉜던 분입니다. 이름이 좀 아주 힘든데요. 네. 오코지오이 웨알라 WTO 사무총장 무역과 관련된 문제 지금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라든가 무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관련된 그리고 저개발국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국가들 이런 국가의 이렇게 홍보는 월드뱅크의 멜베스 총재 그리고 IMF의 주관 행사이기 때문에 게르바 총재 당연히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OECD의 커먼 사무총장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WTO는 사무총장이고 책임자가 IMF는 총재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거는 시간을 갖고 네. 그렇게 좀 시청자분한테 똑같은 최고 수장인데 어떤 사람은 사무총장이고 어떤 총재냐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의제냐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총재라는 미국은 의장이냐 이렇게 이제 그런 용어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사실 경상거래 사이드, 무역 사이드와 실물경제 사이드 이런 사람과 금융 사이드가 겹치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떤 현안보다도 지금 최대 현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G20 국가들이 분열화가 되죠. 사실 G20 회담이 20일 날 있었습니다는 러시아 재무장관이 뚝 들어올 때 전부 뭐냐 파월도 떠났고 제닛 앨런도 떠났는데 한국의 홍남기 부총리가 거기서 마지막까지 앉아 있는 자리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뒷얘기도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포지션을 명확히 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회담에서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이것 또한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런 입장을 정리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하나하나 행위 자체가 한국의 외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향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그게 그런 과정에서 사실 G7에서 이번에 나타난 것은 국제기구의 분권화 문제인데요. 이런 세계적인 수장들이 이렇게 같이 모인다 하더라도 이것을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겠느냐, 해법을 도출할 수 있겠느냐. 이 또한 이렇게 지금의 모습 볼 때는 시원한 솔루션은 못하거든요. 그 부분적인 내용을 보시면 알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3대 수장이 이례적으로 만나는 만큼 세계 경제라든지 국제 금융 시장의 공동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인플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논의됐을 것 같아요. 네, 인플레더스라는 것은 트랩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트랩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제 공감하죠. 지금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것을 이렇게 공감하는 사항이다. 근데 오늘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했죠. 사실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데에서 진단도 잘못했지만 오늘 좀 호통을 쳤죠. 공급적 인플레이기 때문에 페드가 파월이 어쩔 수 없다. 이거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동안 출구 전략 얘기하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수요 요인도 있고 경기 과열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축망에 의한 공급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걸 한 시대에 나타나거든요. 요 용어 자체를 복합 다중형 공선형 인플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물거졌던 폴 볼커에 의해서 해결했던 1980년대 초에 제2차 얼쇼크 이때 당시보다도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파월 의장이 오늘 3대 수장 간의 모임에서 토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결책이 시원하게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급측 요인도 수요측 요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게 나올 수가 없죠. 다중공성의 인플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론만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도 3대 수장 간에 IMF가 작년 10월부터 얘기했던 각국들이 지금은 성장에 다소 훼손이 되더라도 인플레 문제가 우선순위 되라 하는 원칙론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상 그만큼 각국의 경제 여건도 다른 측면이 있지만 지금의 인플레 문제가 복합적 원인이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제대로 진단돼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원인이 제대로 진절되고 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자 미국이 지금 급진적 출구 전략 추진하죠. 그러면 게오르그 에버거트는 사람은 동유럽 사람이거든요. 페드의 출구 전략을 급진적으로 하면 동유럽에서 자금 이탈되고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돼서 사실 당신이 관절하는 IMF 회원국 전체적으로 취약 신흥국 문제 이런 문제 페드의 급진적 출구 전략이 더 어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또 미국보다도 경제 여건이 어렵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경제 피해가 되는 유럽도 사실 미국의 페드의 급진적 출구 전략에서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출구 전략에 이렇게 세계 각국 간의 그렇게 동조 관계, 동조 틀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뉘앙스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가르드 총재는 출구 전략을 뭐 2분기나 이렇게 사실 유동성 공급 정책을 마무리하고 테이퍼링을 마무리하고 그 위에 금리 인상하더라도 금리 인상하겠다 하는 그래서 파월 의장은 다음 달 회의에 50bp 올리겠다, 기정사실을 올리겠다 해서 뉘앙스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 각국 간의 그 K장 구조에서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 그 수장들이 자국에 속해 있는 자국의 경제권에 있는 수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분권화와 마찬가지로 G20에서 보던 분권화와 마찬가지로 공동적인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는 이런 영향이 인플레 문제다. 그래서 인플레 덫이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3대 수장 간의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출구 전략을 추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채 덫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부채 문제는 더 이자라든가 이런 것 등에서 부채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IMF가 추정한 세계 부채는 코로나 이후에 불과 2년도 안 된 사이에 국가의 그 GDP 대비해서 20%포인트나 급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부채는 지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56%입니다. 세계 국민들이 전부 2년 동안 이렇게 버셔가지고 쓰지 않아도 못 갚을 정도로 절대 부채가 많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채 문제에서는 국내 자선 축적이라든가 이래서 소위 아우타키적 성격이 갖고 있는 그래서 선진국은 견디겠습니다는 미국이 출구 전략 하면 자 금융 위기 이후에 저금리의 그 무선점, 저금리에 활용해서 빚의 무선점을 모르고 막막 썼던 이런 그 취약 신흥국들이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코로나 사태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화 정책이 출구 전략 때문에 제약되면 재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게오르그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자 각국들이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각주해서 폭주 열차가 됐습니다는 부채가 이렇게 불거지면 폭주 열차가 되면 안 되죠. 디폴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을 이렇게 회의 전에도 이 문제가 하주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뉘앙스 차이는 있었다. 그래서 게오르그와 에바에 대해서 사실 선진국가 이 또한 그 뉘앙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명쾌한 부채 솔루션을 만들어내기에는 힘든 요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주요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죠. 미국 입장에서는 통화 긴축의 덫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긴축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통화 긴축적인 측면이 하주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그 긴축의 덫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은 그 긴축의 덫이 재정적인 긴축이 아니라 통화 정책의 출구 전략이 긴축이기 때문에 긴축의 덫이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그만큼 오늘 파월 의장도 완전히 돌변해 있다. 저 양반이 저렇게 1월 달까지 전미경제학회에서 나올 때 이때 분위기에 비해서 완전히 돌변돼 있다. 오늘 주가가 떨어졌던 배경의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다음 달에 중앙은행 의장인데도 불구하고 50bp 기본적으로 괜찮다. 그다음에 출구 전략에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 사실 시청자분 작년 이맘때쯤에 인플레이션 큰 문제가 불거질 만큼 4월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현대도 불구하고 당신 얘기는 일시적이다 했던 분이 1년 만에 이렇게 해서 돌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있어서는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확인된 3월 CPI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40년 만에 그다음에 절대 수준 8.5%는 41년, 그다음에 전월 대비로 1.2%는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2005년 이후에 최고치
그리고 질적인 측면도 말씀드려서 생활물가가 많이 올라갔다. 집값 올라갔죠. 식료품 가격 올라갔죠. 가솔린 가격 올라갔죠. 그래서 미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가 많이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정부가 패퇴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돌변한 문제 이런 것을 파월과 연준 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오늘도 50bp에게 나왔습니다는 일전에도 한번 연준 인사들이 매파로 됐다. 그다음에 1980년대에 몰커처럼 아주 그 금리를 20%까지 올렸던 그런 상황처럼 급진적 출구자라 볼커가 들어왔다 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 바이든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굉장히 돌변했다. 이것이 월가에서 보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을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일본도 확인을 해보면 일본은 쌍둥이 적자 덫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엔저 현상도 상당하잖아요. 네, 사실 그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내일 사자회담의 실물경제 사이드, 실물경 OECD라든가 이런 WTO 이런 측면 관련해서 이러한 돈 얘기를 좀 덧붙이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이렇게 42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가 경상수지가 적자에 빠질 운명가 돼 있죠. 근데요 이미 일본은 사실 1900 90년대 이후에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재정을 펑펑 썼기 때문에 사실 국가 채무 비율이 중국 다음으로 굉장히 높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가 버텨오고 이렇게 일본 국민들이 적자 국지를 사주는 과정에서 이게 버텨왔는데요. 이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들어서거든요. 왜 그럴까? 자, 무역수지는 이미 적자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거래 한 사이드가 자본수지인데요. 자본수지는 지금 저금리죠. 마이너스 금리, 그 다음에 일본이 약사죠. 피시어 현상 보면 와다나베 부인들이 뭐냐. 아유, 일본이 금리가 낮고 그 다음에 통화 약세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애국심이 강한다 해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전에 부산에 이렇게 해운대 아파트,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이 이와 같은 상황, 이건 연일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재정 적자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가 해서 1980년대에 미국 경제를 고통스럽게 했던 쌍둥이 적자, 트윈 데피셔츠라는 쌍둥이 적자의 덫에 빠져 있다. 이것이 향후에 일본의 그 경제 입장에서는 선진국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중진국에서 떨어진 것을 미들 인컴 트랩, 이렇게 MIT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본은 지금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탈락한다. 이게 일본 내부에서 지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이 레벨 그 인컴 트랩에 대해서 레벨은 빼고 HIT 함정이다. HIT 함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적자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잖아요. 이 저성장의 덫은 또 어떻습니까? 네, 중국 경제 저성장 동호는 내일 WTO 사무총장과 OECD 사무총장이 공교롭게도 이 문제를 우려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가 저렇게 빠졌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계 1, 4분기 성장률도 이 방송을 통해서 5% 재상승, 3% 밑으로 떨어져. 근데 중간 정도 사이에 4%는 걸리겠다 하는 이 측면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성장률이 4.8%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4분기 4.0 대비해서 4.8이니까 좀 올라갔지 않았느냐. 이 분석은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미국식 방식이라 하면 저 얘기가 맞습니다. 작년에 4분기 성장률 4%인데 4.8% 올라갔다 하는 것은 사실 미국식 방식으로 전분기 대비 연율이라 하면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중국 경제 괜찮다 하는 시각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국가 통계를 세계할 때 미국의 통계 방식이 다릅니다. 작년 1분기 대비 전년 동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4.8%, 4.8%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 중국 경제에서 보면 상당히 낮은 성장률이다. 근데 베를린 올림픽 전에서 특산 요인이 있었죠. 인프라 확대책 이런 거에 의해서 시진핑 정부의 인프라 확대책에서 반짝으로 4.8% 이렇게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그러나 지금 상하이 봉쇄령이든가 이런 것 때문에 2분기 성장률은 아마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거다 지금.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의 충격이 2분기 성장률로 지속돼서 더 악화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즉 경기적 측면에서는 안 좋지만 증시적 측면에선 증시 부양책, 금융 완화책이기 때문에 증시는 뭐냐? 성장률이 빠지면 빠질수록 증시는 부양책 나오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부양책은 불가피하게 공산당 이렇게 창당 대회를 앞두고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증시는 사실 좋다 얘기하는 게 거기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중국 증시가 사실 차별화 속에 많이 빠지긴 하지만 그런 쪽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중국이 저성장에 더 탈피하느냐 여부는 중국이 세계 경제 차지하는 입장으로 감안해 볼 때 올해 세계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 향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얘기하는 OECD 사무총장, WTO 사무총장, 중국의 수출이기 때문에 경상거래 사이드의 무역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있어서 이 문제를 본격 제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어렵기 때문에 유럽 경제 역시 굉장히 침체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후에 이제 마크롱과 르펜의 대선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의 향방을 좀 좌우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IMF라든가 이게 수장 간의 모임에서 Fire for Trap, 그래서 5대 함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이 5대 함정은 세계 경제 차원에서 인플레 덕, 부채 덕,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긴축의 덕, 일본 입장에서 적자의 덕,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저성자의 덕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시급한 국가들 또 하나 있습니다. 유럽이죠.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 가장 피해 지역이고 그다음에 유럽 통합과 관련해서 자꾸 깨지는 분위기가 이렇게 양출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4월 23일 날, 4월 23일 멀지도 않죠. 내일 모레죠. 그렇죠. 마크롱과 루펜 간의 결선 투표가 되는데요. 이 또한 유럽 통합과 유로화 향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지금 유럽이 경제가 안 좋으면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가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측면, 이런 측면은 르펜이 이번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당신은 마크롱은 이 대외적인 강국에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자꾸 러시아에 반응하는데 프랑스 국민 입장에서는 가스가 안 고급해서 당장 프랑스 국민은 어떻게 되는데 르펜 입장에서는 문제는 경제지 당신이 왜 정치 외교 쪽으로 왜 이렇게 가느냐. 국민들의 고통은 바로 가스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파고들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선 결과가 상당히 제기되는데요. 사실 르펜이 공급 유용 사건이 있었죠. 막판에 이것이 마크롱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은 대체로 보면 프랑스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젠더 문제라든가 네. 제가 이제 젠더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 미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젠더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 유용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르펜의 공급 유용 사건으로 이렇게 해서 마크롱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돼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여론조사 격차가 다시 벌려지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 만약에 르펜의 추격세로 결선 투표에서 이렇게 르펜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지금 브렉스 문제, 영국 탈퇴 문제에서 통합이라든가 폴란드 문제에서 굉장히 유럽 통합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또 여기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실 독일의 슐츠 정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이 또한 유럽이 통합의 덫에 걸릴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대 함정에 빠진 세계 경제의 현 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 부분도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